퍼시스 2022년도 1분기 분석을 하면서 가구 회사 몇 군데 시리즈 분석을 끝내는 거로 해보려고 합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 내용이 좋으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1.5 배속을 보시면 편할 것입니다. 퍼시스 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그 IFRS 국제회계기준 S2라는 이름으로 Climate Related Disclosures라고 기후 관련 공시 표준이 현재 초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이 분류를 Building Products and Furnishing으로 되어 있고요. 산업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건 뭐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핵심적으로 테이블 1으로 지속 가능성 디스클로저 토픽스 앤드 매트릭스를 하고 해서 지속 가능성 공개 주제 및 지표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측정 에너지 제조 에너지 관리라는 항목으로 주제로 죄송합니다. 가로연 작은 그 1, 2, 3으로 소비된 총 에너지, 노후 전력망 전력 비율, 재생 가능 비율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, 구체적인 사항은 이 코드에 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. 제품 수명주기 환경 역량 그 주제 항목에서는 제품 수명주기 역량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을 하라.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 충족을 하라. 이러한 그 측정 지표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내용들을 또 공개하라. 이것도 코드로 구체적인 내용도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. 회수된 수명이 다한 재료의 무게, 그 다음에 재활용된 회수된 재료의 비율, 이런 걸 보면은 제조 회사들이 그 리사이클을 위한 그 수집을 좀 해야 될 이 의무가 있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. 이것도 정량적으로 중량으로서 표시하게 되어 있고,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공급 사슬 관리라는 그 주제로서 1, 2, 3, 4로 쭉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. 특히 이 빨간 표시로 그 번역한 그 내용이 관심이 가는데, 이것도 이제 그 정량적으로 이제 그 수치로 표현해야 되는데 중량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기업이 그 공개하는 이 말하자면 원재료의 그 매입량 등 그 재고 자산의 그 명세에 이제 그 재고 사항만 얘기할 게 아니고 입고 출고 제가 요구하는 그런 그 제시하는 그 재고 관리 흐름과 연결이 된다.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S1이라는 일반 요구사항에 그렇게 해석이 될 만한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고, 이미 동영상으로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. 더욱더 관심이 가는 것은 테이블 2의 그 활동 측정 지표인데요.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애니얼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연간 생산량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측정 단위는 뭐 C 노트를 봐라 그랬는데, 이런 것까지는 이제 추가 검색은 생략하고요. 이것도 디테일하게 코드 항목으로 아주 상세히 요구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공장의 생산 면적도 좀 표현을 해라. 너희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향후 기업의 그 재고자산 명세를 그 표기할 때는 따로따로 그 원재료 매입량이라든지 그 이렇게 그 따로따로 그 보고할 게 아니고 그 공시할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재고 관리 흐름을 양식을 만들어서 아마 공개하여야 좀 간편하고 또 요약되고 그리고 정보 이용자들이 또 특히 그 투자하는 주주들이 볼 때 일목요연하고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먼저 주가를 보면은 32,950원으로서요. 2021년도 말보다 2,850원이 그 하락을 했는데 장부 가격 대비 62%뿐이 되질 않습니다. 퍼시스에서 인적 분할에서 떨어져 나간 CD즈의 경우에는 그 170 몇 프로인가 현재 돼 있거든요. 아주 그 소기업 형태고, 그 다음에 뭐 연봉도 작게 받는 그런 기업인데, 그런 기업보다도 지금 장부 가격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. 62%뿐이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. ESG 기업 가치로는 더더욱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5%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퍼시스 홀딩스가 42.1%, 손동창 씨가 개인적으로 20.94%, 그 다음에 이제 피델리티, 퓨리탄, 트러스트 피델리티, 로우 프라이스드 스탁 펀드라고 이름이 기네요. 9.81%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퍼스트 이글 오버시즈 펀드라는 데가 9.1%, 51%, 이 두 군데가 이제 외국계 그 자본으로 생각이 되죠. 그 외국인의 그 전체 그 비율은 투자 비율은 20.1%인데 이 두 군데가 이 20.01%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. 스루풋 손익 내용에서 매출은 17.6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.4%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이것으로 봐서 퍼시스의 판매 가격은 원재료 가격 연동형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게 그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스루풋은 유사하게 17.9%가 증가했고요. 제품 판매의 증가율이 약간 더 높죠. 그러니까 이제 스루풋이 17.9% 나왔고 스루풋율은 0.1% 상승했습니다. 운영 비용은 그 11.1% 증가해서 이 스루풋 그 증가가 더 높기 때문에 그 TOE 생산성은 1.25로서 전년 동기 대비 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95억 원으로서 56% 증가를 했고요.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억 9,8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뭐 위의 내용은 항상 그 재고 관리 흐름으로 그 향후는 공개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그 암시하고 또 요구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억 6,100만 원이 감소해서 이것이 이제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이익이 난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. 퍼시스는 아쉽게도 분기보고서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 분기보고서에는 뭐 약식보고의 어떤 이 규범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규범이 있든 없든 다 그 비성분을 분기보고서에서도 해주는 기업이 대부분 한 8할 이상 되거든요. 근데 굳이 그 어느 정도 그 이름이 나 있는 퍼시스에서 너무 자신들의 그 편의만 생각해가지고 이 비성분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좀 섭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
연간 가공 비율을 가정해서 실질적으로 뽑았고,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공 비율이 하락했다. 1.2% 정도 하락했다.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해가지고 30%로 가정해서 가공비를 뽑았어요. 그렇게 해서 이걸 모두 역산으로 해서 가공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비용이 되거든요. 그리고 그 전체 그 영업비용에서 운영비용을 뺀 게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재고자산 명세서의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인데 비성분에 와서는 부호가 바뀝니다. 그리고 이제 원재료 사용액은 그 MC에서 재고자산 변동액을 빼면은 이제 원재료의 사용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회사는 별도로 그 원가 회계에 충실하냐고 그 매출원가 구성을 제품 매출원가, 상품 매출원가,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매출원가, 분해 설치 매출원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733억 1,200만 원 이렇게 이제 일치하게 이제 그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따로따로 그 분석할 그 이 가치는 못 느끼겠어요. 스르프 관점에서는 전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부분적으로 그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, 또 시간도 걸리고 또 분석할 만한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은 운영 비용을 이걸 어떻게 다 그 쪼개냐 이거죠. 그건 이게 쪼개고 그러는 것은 이제 그 이 스루프 회계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. 어쨌든 가공 비율을 제가 이렇게 낮게 그 1% 감소한 것으로 본 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렇게 이렇게 역산해서 풀이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. PQ 총 제조 비용은 역시 제가 맞추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는 없겠습니다. 그리고 비성분을 그 분기 보고서는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 그 연간 그 비성분 금액 중에서 인건비를 본 건데요. 15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20년보다는 1.7%가 증가를 했고, 직원 수는 이제 215명 그대로라고 그냥 봤습니다. 그래서 그 평균 임금이 7,180만 원이었는데 2020년보다는 한 1.7% 증가했고, CDG가 한 3,800만 원 정도 그 예측이 되거든요. 2022년에. 그 인적 분할을 해서 나갔는데 그 연봉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. 왜 이렇게 같은 그 조직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이 기업의 연봉은 완전 그 소기업 그 밑바닥 수준의 그 연봉을 받고 있는데, 이 7천만 원 선이면은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상 정도 되지 않겠냐.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.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외주비가 이제 규모가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물류비가 또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2단계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에 의한 비교가 매우 중요한데, 이것도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 의미가 없고요.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금액은 일치합니다. 전체 재고는 뭐 크게 흔들린 금액은 없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WCAI 회전율이 4.7회전으로 상승했고요. 스루픈율도 0.1%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TOE 생산성도 상승했습니다.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상승했으면은 전반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. 이 투명 가정도 결국 검증을 해야 되는데, 이 경우는 검증 추론은
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제품 가격이 또한 상승했어야 됩니다. 이 제품 가격이 그 상승한 그 비율보다도 원재료 가격이 적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하가 됐다. 이렇게 또 인식은 할 수는 있긴 있겠어요. 그런데 그 이 스루프 회계의 손익 회계에서 그 매출 증가율하고 그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엇비슷했거든요. 그래서 그 원재료 연동형으로 제품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재고 회전율의 향상은 그런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의한 그 영향보다는 현실적으로 재고 관리를 잘해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WCAI 재고는 감소를 시켰다. 그러니까 그 이 수요 대응 그 말하자면은 재고 관리를 제대로 보충 시스템을 잘했다.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임팩트 미래 가치는 33.1%로서 그 가격이 주가가 인상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죠. 대한민국 전체가 현재 상반기까지 계속 코스피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다시 뭐 삼성전자가 뭐 조금 올라간다는 오늘 뉴스를 좀 봤습니다만은 너무나 그 외국 자본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.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조금 빨라져서 개선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약간 좀 빨라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그 수금 속도와 지급 속도의 그 갭이 너무나 큽니다. 본인들은 그 분기에 그 4.8이면 한 달 내 한 20일 만에 수금한다는 그렇게 되고요. 본인들은 이제 수금을 빨리 하면서 3개월에 요거 1.8회전이니까 한 달 넘어서 한 40일 정도 내지 50일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이거는 아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이 퍼시스가 자금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협력업체한테 돈을 이렇게 늦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. 아마 그 이 대금 지급을 빨리 하면요 원재료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. 이건 또 실무적으로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또 경험도 해봤던 내용이고요. 이제 과거 왕년에 이제 어음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저희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대금 지급을 꼭꼭 줬는데 저희도 그 수금을 빨리 하는 그런 입장 기업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정기 지급을 했고 나중에는 여유 있게 그 한 달에 3번 그 순별로 10일 단위로 대금 지급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개선을 쭉 해왔었습니다. 그것도 이제 어음이란 게 없이 그 은행 계좌로 바로 그 현찰로 대금을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납품만 하면은 수금은 걱정 안 하는 물론 이제 검수 기간이 있고 또 뭐 이런 거는 다 그 본인들이 이해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시간은 좀 걸리긴 걸리죠. 그러나 이제 한 달에 그 정기 지불일 날을 좀 벗어나더라도 그러면 한 달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정기 지급일을 그 자주 갖는 거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 그 자본적 투자가 203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44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2.9%, 전년 동기보다는 0.6% 상승했습니다. 이런 것도 주가 상승 요인입니다, 사실상. 그리고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이 뭐 900만 원인가 또 증가가 된 게 있는데, 요게 이제 그게 뭔지 잘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
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ROE 2.2%에 해당하는데요. 전년 동기보다는 0.3포인트를 더 인상을 시켜서 이익 배당률을 올렸습니다.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은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그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. FEM 최종 94억 5,700만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.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요, 무려 118.1%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 그 이자를 쓸 일이 없는 기업이죠. 자금이 풍부함에도 대금 지급이 늦대는 것은 상도 이상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힘이 있는 자가 베풀어야지 그 대금 지급이 너무 늦대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익 잉여금률은 좀 떨어진 거로 나오는데, 이것이 보면은 이제 이익 잉여금은 분명히 늘었을 텐데 자본금이 자본 잉여금에 증가를 했다. 그러니까 납입 자금이 증가를 했다. 아니면은 요건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이게 낮아진 거는 이 이익 잉여금이 줄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럼 왜 이익 잉여금이 줄었냐 그러면은 이익 배당액을 좀 많이 했다. 이렇게 이제 또 말하자면은 해석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그 이익 잉여금이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이 사실은 돈을 번 거보다는 더 그 배당을 한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. 아마 이게 외국계 자본이 한 20% 정도 지분 소유하니까 은근슬쩍 이익 배당 요구가 은근히 압력이 왔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을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 예측을 하면은 298%가 증가한 3,94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. 이 경우에 매출 원가가 2,913억 원인데 그것은 총 제조 비용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재고가 5%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매출 원가가 2,913억 원이 나와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적용하고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3,940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.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하게 된 거죠. B2B 거래를 한다고 보고 한 건의 납품권을 단가를 39만 3,271원에 견적을 낸 건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이제 예상 마진은 영업이익은 37,300원인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또 경쟁 관계도 있어서 38만 원의 계약이 땄다. 그러면은 그래도 23,251원이 남는데 원래 욕심대로보다는 이익을 못 내게 되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해서 매출을 5%, 6%, 7% 이렇게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계속 바뀌게 산식을 해 놨습니다. 그래서 한 4천억 정도를 하면은 당초 계획한 37,297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. 그래서 계약한 거보다는 7% 정도 더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추가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. 이 경우에 매출 원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총 제조 비용 예측을 하고 재고도 또 5% 감소한다고 계산을 해서 매출 원가를 30만 3,188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예측을 해도 안 될 건 없는데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스루프트 회계는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하겠느냐 이거죠.
이 제목은 비선형 함수지만은 그 스르픈율과 재고 회전율의 변동이 없다면 선형 함수로 그냥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어요. 그래서 그 3,958억 원이 그 나옵니다. 이 스르풋은 매출 재료비에 연동 해서 매출액도 증가한다고 계획서에 볼 때는 거꾸로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. 또 하나의 그 방법론이 손익분기점 선형함수인데 예상 운영 비용에다가 또 목표 이익을 더해가지고 그 금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판매 예측 금액이 나오겠습니다. 이것도 3,955억 원으로서 거의 A 플랜하고 C 플랜하고 유사하게 나오죠. 그래서 이게 이제 타당하게 예측을 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일단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스루풋 입장에서도 이 납품 거래, B2B 거래라고 봐서 어떤 그 견적 단가를 39만 5,900원의 그 견적을 냈는데 대부분 이제 원가 회계 사고 방식들로 하니까 38만 원에 이제 똑같이 계약이 됐다고 본다면은 22,185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좀 항상 그 욕심을 더 내야 되고 또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판매 가격은 더 못 올릴 것 같다. 이대로 가고 다만 그 재고 회전율을 6.8% 증분을 좀 시켜보자. 요게 이제 그 비선형으로 이제 움직인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. 이게 이제 매출 재래비의 영향을 당연히 그 비율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고,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 변동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이 4,322억 원가량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. 아까 그 원가 회계는 한 7% 정도 매출 목표를 올리는 거로 했는데 이건 9.2%가 이제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.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. 재고 회전율을 만약에 20회전 한다면 가구 회사가 그 재고 회전율을 20%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재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. 또 워낙 또 부피들이 많으니까 많은 재고들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 환경상 또 공장 면적도 그렇게 넓지는 않겠죠. 창고 면적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. 등등. 또 유통 구조상에 그 대리점에 나가 있는 것도 재고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관 이 재고 회전율을 20회전까지 한다면은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그 영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산도 납품 생산 호흡을 맞춰 줘야 되겠죠. 그러면 43,754원의 이익을 낼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했던 것은 38,000원 선인데 43,000원 선으로 거의 한 6,000원 이상 더 이익을 낼 수 있겠다. 그래서 환원에서 다시 100만 단위로 얘기하면은 43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가구 업종에 대한 한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현대 리바트, 그 다음에 니케아,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시디즈, 그 다음에 중견기업인 퍼시스 이렇게 쭉 가구 업종을 분석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